나는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생일 노래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이 집에선 이제 어머니 말고 세입자로 계세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키운 자식에게 내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집세를 내야만 머물 수 있는 존재, 즉 세입자라는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뼈를 고아 국물을 내고 국물 냄새를 뒤집어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사는 번번이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밥을 벌어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길 바라며 나는 손마디가 굳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식은 내게 세입자라 했습니다. 내 존재가, 내 희생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하찮게 던져진 것입니다. 나는 현관문에 손을 얹었지만 안에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찰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잠금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는 선고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바퀴가 보도블록 틈에 걸릴 때마다 불규칙한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내 심장의 두근거림처럼 날카롭게 귀를 찔렀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낙엽은 발끝에 쓸려 흩날렸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섞여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어귀의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뒤편에 쌓아둔 상자 속에서 발견한 서류였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오늘따라 그 글씨가 불길처럼 떠올랐습니다. 서울 동북권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권자 한은정. 나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만 운영하며 평생 가난을 달고 산 줄 알았지만 사실 내가 가진 그 땅은 이미 수백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 밖에 버려진 건 내가 아니라 내 힘이었습니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차갑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 굳은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겠다. 나를 세입자로 내몬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오늘 밤 이 쓸쓸한 골목에서 시작된 내 이야기는 단순히 버려진 노인의 분노가 아니라 억눌린 세월의 복수와 재탄생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그 말, 이 집에선 이제 어머니 말고 세입자로 계세요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둔 기억 하나가 불현듯 살아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낡은 국밥집 뒤편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한 오래된 상자.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챙겨두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 얼룩이 군데군데 묻은 종이 사이에서 나는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동북권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권자 한은정. 그 순간에도 나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국밥집과 골목 사이에서만 살아온 내게 땅 문서란 그저 종이 한 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 밖에 버려진 내 신세와 겹쳐지며 그 문서의 의미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버린 그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아침 국밥집 앞에 서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에 늘어선 상가 건물들, 철거 예고문이 붙은 낡은 벽들,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언젠가부터 동네는 재개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먼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사실 가장 중심부에 내 가게와 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요즘도 장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인근 부동산 업자가 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내 땅을 팔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늘 거절했습니다. 그저 국밥집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열지 않은 채 낡은 탁자 위에 앉았습니다. 삶은 국밥 냄비 대신 눈앞에 놓인 땅 문서가 더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종이가 내 인생을 뒤흔들 무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딸 지연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들린 고급 쇼핑백이 반짝였습니다. 내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허리 굽혀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그녀는 좋은 옷을 입었고 이제는 나를 세입자라 부르며 문 밖에 세워둡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낡은 서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나를 내 몸 가족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땅 문서가 정말 내 무기일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 구석에 남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필요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글씨는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한 소유권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낯선 남자가 내 가게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과의 갈등이 아니라 오래 숨겨진 진실과 맞닥뜨려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내 이름 한은정. 버려진 세입자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뒤흔들 이름. 나는 이제 그 이름의 힘을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국밥집 불을 켜지 않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다 돌아갔지만 이제는 냄비 대신 서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 남편의 필체로 남겨진 메모, 그리고 오래된 등기부 등본. 종이 위의 활자 하나하나가 나의 무기이자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제자 중 한 명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다음 날 나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물이 고였지만 곧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확인해 줄 수 있겠니? 그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토지가 아닙니다. 서울 동부권 재개발 3구역, 바로 중심부 땅이에요. 지금 시세로만 따져도 수백억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도장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 한 흔적처럼. 이 도장, 원본과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서류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단순히 땅의 가치가 아니라 이 문서에 얽힌 또 다른 음모가 숨어 있다는 말. 남편이 남긴 메모의 의미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다. 필요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낯선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자 그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타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대로 길가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딸 지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매서운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자꾸 집 비우시던데 뭔가 숨기는 거 있으신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안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도장의 희미한 흔적, 남편의 메모, 그리고 골목에서 나를 지켜보던 낯선 남자.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가족과의 다툼이 아니구나. 더 큰 힘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진실을 파헤치고 지켜내야 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내 자식들 앞에서 칼날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며칠 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딸 지연은 내 눈치를 살피며 집안을 서성이더니 마침내 가족들을 모아 앉혔습니다. 사위와 손주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권자 이름에 엄마 이름이 있던데. 그동안 우리한테 왜 숨기셨어요? 나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땅 지금 시세로 수백억이 넘습니다. 가족인데 숨길 이유가 뭐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함께 관리해야 할 재산 아닙니까?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철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입니다. 너희는 나를 세입자라 불렀지. 그렇다면 세입자라 불린 사람이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야겠지.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딸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배신한 건 너희다. 나를 내쫓고 내 이름을 지워버린 건 너희였다. 하지만 이 땅은 내 이름과 함께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손주마저도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의 얼굴에 비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탐욕이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준비했고 은행에 가서 예금 계좌와 땅 문서를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철저히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 첫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던 중 나는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내 소유권 바로 옆에 희미하게 적힌 또 다른 이름. 그것은 오래전 남편의 먼 친척이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내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토지는 단순히 선생님 소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은밀히 지분을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언제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얼굴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골목 어귀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낯선 남자. 어쩌면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땅의 또 다른 주인일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서류를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주저앉는 순간 모든 것이 빼앗긴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이 단순히 가족의 탐욕만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더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불길한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내 가족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야말로 진짜 반전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부동산 업자와 변호사를 동반해 구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 놓인 등기부 등본에는 여전히 내 이름과 함께 낯선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오래된 보관 기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 2명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사망하면서 선생님께 지분이 넘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당시 사라진 친척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사람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골목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였습니다. 낡은 모자를 벗자 굳은 살 박힌 얼굴과 깊게 팬 주름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박노식, 당신 남편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내 아버지가 남긴 피의 몫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의 탐욕과 갈등을 넘어 더 오래된 핏줄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힐 듯 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피의 몫이라 했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건 나입니다. 내가 국밥집에서 국물을 고아 팔며 세월을 버텼고 내가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고인이 남긴 메모와 함께 지분 분할을 무효화하는 추가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박노식 씨, 당신의 권리는 이미 소멸된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방 안은 술렁였습니다. 내 딸과 사위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 버려진 세입자였던 내가 진정한 주인으로 당당히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 계약서 뒷면을 보시면 나는 손을 떨며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 땅은 내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 올 사람들을 위해 절반은 남겨두어라. 진짜 가치는 땅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뤄낼 선택에 달려 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들이 탐욕에 물들어 서로를 찢지 않도록 막는 교훈의 장치였고, 동시에 버려진 핏줄에게도 마지막 자리를 남겨둔 인간적인 배려였습니다. 내 가슴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진짜 가치는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계약서를 접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땅의 절반은 내가 지키고 절반은 박노식 씨에게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이익의 일부를 치매 노인 복지 기금으로 내놓는 겁니다. 나처럼 버려진 이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딸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나는 국밥집 대신 복지센터에서 국밥을 끓이며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 존엄을 지닌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국밥집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은정 어르신, 우리 동네의 주인이라 불러주었습니다. 비록 치매와 세월은 내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자존심과 품격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를 끝까지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혹시 외롭고 힘든 순간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고 버려진 이름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었다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듯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정과 이야기를 끓여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